안녕하십니까. 국제통상법 1 강의를 맡은 이상혁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WTO의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지난주에 WTO 특성의 두 번째로 국제기구로서의 WTO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국제법상 주체 중에 하나로 국제기구가 인정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제법상 법인격 (legal personality를) 가진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WTO의 목적, 회원국, 의사결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수업에서도 나오겠지만 WTO 체제의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컨센서스라는 총의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했죠. WTO는 원칙적으로 총의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총의가 깨어진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보팅, 표결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의라는 것은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반대자가 없는 경우에 도달하는 합의가 총의입니다. 즉 반대하는 분 계신가요? 반대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총의가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가결되었습니다. 이게 컨센서스라고 했습니다. 오늘 수업에도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 세 번째로 WTO의 주요 기관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특히 강요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상시적인 WTO의 의사결정의 최고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일반이사회, 제너럴 카운슬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일반이사회가 특별히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할 때를 분쟁 해결 기관이라고 해서 Dispute Settlement Body라는 표현을 썼죠. 오늘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WTO의 분쟁 해결 제도라는 타이틀로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로 1947 가트 체제, WTO가 출범하기 이전 가트 체제에서 분쟁 해결 제도가 어떠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두 번째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1995년 1월 1일 출범한 WTO 분쟁 해결 제도는 어떠한 제도인지 WTO 분쟁 해결 절차 제도를 개관해 보겠고요. 세 번째로는 WTO 분쟁 해결 제도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런 점은 훌륭하고 이런 점은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평가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947 가트 분쟁 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일반 International Law, 국제법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분쟁 해결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국제법상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가장 원칙적인 분쟁 해결 수단은 협상입니다. 즉, 분쟁의 당사자인 A 국가, B 국가 간의 직접적인 협상, 니고시에이션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분쟁 해결 절차의 출발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거보다 좀 더 이제 제3자, 분쟁 당사자 이외의 더 서드 파티, 제3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분쟁 해결의 가장 낮은 단계가 good office라는 겁니다. good office. 주선이라는 말로 번역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서로 싸워서 너무나 갈등이 심해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있겠죠. 이때 C라는 국가가 good office, 좋은 의도를 가지고 AB 분쟁 당사자의 갈등의 주선자로 나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그러면 예컨대 미국이 주선자로 나서서 자, 너네 모여서 이 공간에 들어가서 이 방에서 한번 얘기 한번 나눠봐. 이 역할이 바로 주선 good office입니다. 이 good office는 협상과 달리 제3자, 분쟁 당사자가 아닌 중립적인 3자가 나선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다만 제3자는
분쟁 당사국이 만나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의 역할을 국한시킵니다. 이거보다 제3자의 역할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게 conciliation 조정이라는 단계입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이제 제3자가 단순히 분쟁 당사자 간의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개입을 합니다. 즉 일정 부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어떨까? 너의 의견은 뭐니? 너는 왜 그렇게 불만이 생겼니? 너가 진짜 원하는 건 뭐야? 라고 해서 서로 분쟁 당사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 개입의 정도가 굿 오피스보다는 좀 더 많아졌죠. 이 조정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게 미디에이션, 중개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조정, 컨실리에이션, 미디에이션, 중개라는 것을 이게 사실상 무슨 차이가 있지? 라는 논의가 좀 있어서 최근에는 컨실리에이션과 미디에이션을 합쳐서 그냥 미디에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이 둘을 한국말로 조정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 중에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라는 코리아 인터내셔널 미디에이션 센터라고 해서 국제 상사 분쟁의 이 기업들 혹은 민간에서의 상업적 거래에 있어서 국가를 넘는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국제 상사 분쟁을 이 조정 미디에이션을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것과 관련된 지금 단체에 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국제 상사 분쟁 관련해서는 컨실리에이션과 미디에이션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이 둘을 합쳐서 조정, 미디에이션이라는 말로 합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이제 제3자의 분쟁 해결에 참여하는 정도가 좀 더 세워지는 게 중재 아비트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이 아비트레이션은 아예 이제 트리뷰널이라고 해서 중재 재판소를 만들어서 이 중재 재판소에서 어떤 준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다만 정식의 사법 절차에 비해서는 아비트레이션은 1심 판결, 단심으로 해결한다라는 좀 더 간소하게 진행한다라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의 소송을 제기하는 리티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티게이션,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재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을 트리뷰널이라고 해서 재판소라는 말로 흔히 표현하고요. 리티게이션, 분쟁을 소송 절차를 통해서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을 코르트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 협상, 주선, 조정, 중개, 중재라는 것을 ADR이라고 해서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해서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다. 그러니까 정식의 소송에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다. ADR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 혹은 최근에는 또 이것을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라는 말로 한국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재재판 아비트레이션을 통해서 나오는 판결문을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award라는 말을 씁니다. 중재재판의 판결문을 중재결정문을 award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에 반해서 정식 소송을 통해서 콜트에서 나온 것을 ruling이라는 판결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국제법 일반에 있어서의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가트 1947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면 가트 1947 적용과 관련해서 즉 상품 무역 자유화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의 분쟁 해결 절차가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가트 1947 제22조에 보면 컨설테이션이라는 분쟁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이 WTO 가트 체제에서는 협상, negotiation이라는 말 대신에 consultation, 협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실상 똑같은 개념입니다. 분쟁 당사자가 분쟁 당사국이 직접 만나서 이 분쟁 해결에 관한 의논 끝에, 협의 끝에, 협상 끝에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게 컨설테이션입니다. 그리고 가트 1947 체제에서는 컨설테이션을 통한 분쟁
해결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를 예정해서 가트 제23조에는 nullification, 즉 가트라는 국제조약상에 있는 이 권리가 무효화되거나 impairment, 침해되게 되면 권리의 무효화 혹은 이익의 무효화, 권리의 침해, 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분쟁 해결의 주체로 채약 당사국 총회라고 해서 The Contracting Parties란 말을 씁니다. 우리가 국제 조약에 참여한 국가들을 Contracting Parties라고 해서 채약 당사국, 당사국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이 당사국들의 모임을 The Contracting Parties라고 해서 흔히 채약 당사국 총회라는 표현으로 번역했었습니다. 즉, 가트 체제에서는 1차적으로 분쟁 당사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협의가 실패하는 경우 가트 제23조에 근거하여 채약 당사국 총회가 분쟁 해결의 주체로 등장합니다. 다만 채약 당사국 총회가 직접 소송을 담당하는 건 아니고 이 가트 체제 하에서 패널이라는 분쟁 해결 패널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분쟁 해결 패널에서 누구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리포트를 냅니다. 패널 리포트를 냅니다. 이 패널 리포트 자체는 법적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 패널 리포트를 채약 당사국 총회가 채택, 어답트하게 되면 드디어 이게 가트 체제 하에서의 판결문이 되는 겁니다. 판결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비교해 보자면 WTO 체제에서 분쟁 해결 문제를 규정한 하나의 조약이 만들어졌죠. 소위 말하는 DSU라는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이라는 분쟁 해결 양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약 제4조에 보면 여전히 가트 체제와 마찬가지로 컨설테이션이라는 협의에 의한 분쟁 해결 절차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트 제5조에 DSU 제5조에 보면 Good Office, 바로 주선에 의한 통상 분쟁의 해결 제도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DSU 제5조에 마찬가지로 Conciliation, 조정이라는 절차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DSU 제5조의 Mediation도 나와 있습니다. WTO 체제에서는 가트 1947 체제와 달리 컨설테이션이라는 것 이외에 Good Office, 주선, Conciliation, 조정, 그리고 Mediation, 중개라는 절차도 DSU 제5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트 1947 체제에서는 컨설테이션이 실패하면 채약 당사국 총회가 분쟁 해결의 주체가 되고 패널이라는 구체적 사건을 다루는 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반해 WTO 체제에서는 컨설테이션이라는 걸 1차적으로 하고 컨설테이션이 실패하는 경우 분쟁 해결 기관 Dispute Settlement Body가 분쟁 해결의 주체로 등장합니다. 아까 제가 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쟁 해결 기관이라는 것은 제너럴 카운슬 일반 이사회를 얘기하는 건데 일반 이사회가 분쟁 해결의 목적으로 분쟁 해결을 이슈로 어젠다로 해서 모이는 회의를 분쟁 해결 기관 DSB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분쟁 해결 기관은 바로 WTO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회원국들의 대표자들이 모여있는 일반 회의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강요회의, 무역 담당하는 WTO 회원국 무역 장관들이 모이는 강요회의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 2년에 한 번만 개최되기 때문에 그것의 위임을 받아 상시적으로 WTO의 일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 제너럴 카운슬 일반 이사회라고 했고 그 일반 이사회가 분쟁 해결의 문제를 다룰 때 분쟁 해결 기관이라는 명칭을 준다라고 했죠. 분쟁 해결 기관은 구체적으로 패널이라는 기관과 상소기관이라는 이 두 기관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이
패널과 상소기관에서 각각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이 리포트 자체는 보고서 자체는 법적 의미가 없지만 분쟁 해결 기관에서 이들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면 드디어 그것이 WTO 체제 하에서 판결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규정한 문건이 바로 DSU 분쟁 해결 양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47 가트 분쟁 해결 제도의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1947 가트 체제 분쟁 해결 제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WTO 체제에서 DSU 분쟁 해결 양해가 채택되었고 지금의 WTO 분쟁 해결 체제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트 1947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간의 지체 및 패널 보고서 채택 거부라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즉, 분쟁 당사국 일방의 비협조로 인해 협의 절차 자체가 지체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 간의 분쟁이 벌어져서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에 대해서 야, 협의를 시작하자, 컨설테이션을 시작하자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B라는 국가가 협의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혹은 응한다라고 해놓고 점점 시간을 끌기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결국 협의 절차 자체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가트 1947 체제에서는 언제까지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시간 제한, 시간의 프레임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분쟁 당사국 쌍방 합의의 어려움으로 인한 패널 설치 및 운영의 지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7 가트 체제에서도 컨설테이션 협의를 먼저 거치고 협의가 실패하는 경우 패널을 설치해서 패널을 중심으로 의사결정, 분쟁 해결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패널을 설치하려면 분쟁 당사국 간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쌍방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한다라면 패널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다음으로 체약 당사국 총회의 패널 보고서 채택 거부 및 이행 절차의 지체, 즉 협의가 진행되었는데 무산되었고 패널도 설치되어서 패널이 보고서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패널 리포트는 이 자체로서는 법적 의미가 없고 패널 보고서가 반드시 체약 당사국 총회에 의해 채택이 되어야지만 법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체약 당사국 총회에서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패널 보고서까지 나왔지만 체약 당사국에서 패널 보고서 채택이 번번이 무산되었고 또 패널 보고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러면 왜 체약 당사국 총회에서 패널 보고서 채택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라는 이유입니다. 이유. 이 이유가 바로 이후 WTO 체제에서 제도 개선을 했던 솔루션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왜 도대체 패널 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못했느냐? 이유는 바로 가트 체제, WTO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트 체제에서의 근본적인 원칙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총의에 의했기 때문입니다. 총에 의한 방법. 이게 무슨 말이다라고 했죠? 분쟁 당사국 일방의 반대만으로, 즉 예를 들어서 미국과 한국 간의 분쟁이 벌어져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어, 패널 설치를 요구해서 패널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한국이 이기는 걸로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총회에서 이 패널 보고서가 채택이 돼야 되는데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모든 체약 당사국이 모인 이 회의에서 의장이 자, 한국이 승소한 이 패널 보고서의 채택에 반대하는 국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패소, 이 사건에서 지게 된 미국이 저는 채택에 반대합니다. 라고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패널 보고서의 채택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총의가 깨어지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의 반대만으로 총의는 깨어지고 결국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문이 나오지 못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조금 이따가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는 게 이러한 가트 체제의 분쟁 해결 절차의 마비 상태가 WTO 체제에서는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걸 이것과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자, 가트 체제에서는 자, 이 패널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시는 국가 있나요? 네, 저는 패널 보고서 상에 제가 진골로 나왔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라고 하면 이 보고서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가트 1947 체제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상소 절차의 미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패널 보고서, 패널 리포트에 오류를 치유할 수 있는 상소 절차 어필 단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먼저 1심 재판은 fact finding 사실 심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을 확정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재판하는 게 사실심 1심이죠. 바로 가트 1947에서 패널이라는 게 바로 이 사실심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인 해석, 법률적 평가, 법적 해석을 하는 게 법률심인데 가트 체제에서는 상소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은 하되 그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해석과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문제를 오류를 치유할 수 있는 상소 절차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행의 불완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가트 체제에서는 패널 리포트가 나오면 이게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게 되면 이제 온전한 판결문이 되는데 문제는 이 판결문을 이행해야 되겠죠. 국내 사회에서는 판결문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가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판결문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판결문을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가 있다라면 이 이행을 어떻게 담보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국내 사회와 달리 그 이행을 담보하는 체제가 상당히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가트 체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약 당사국 총회에서 Contracting Parties, 이 최약 당사국 총회에서 패널 보고서가 채택된 경우에도 채택됨으로써 드디어 판결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경우에도 불이행, 바로 implementation, 이행을 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합니다. 즉, 패널 리포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 물론 당사자 간의 컨설테이션, 협의가 진행되고 협의가 실패해서 분쟁 당사국 양자의 합의를 통해 패널이 설치되고 이 패널이 일정 절차를 거쳐서 패널 보고서, 패널 리포트를 내게 됩니다. 이 패널 리포트를 이제 최약 당사국 총회로 보낸다라고 했죠. 그럼 최약 당사국 총회는 이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이 패널 보고서가 드디어 판결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는 의사결정의 수단이 의사결정의 방법이 컨센서스, 총의라고 했습니다. 즉 당사국 총회에서 자, 이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서 아무도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반대가 단 하나도 없는 경우에만 총의가 성립되고 보고서는 채택된다라고 했습니다. 한 개 국가라도 저는 보고서 채택에 반대합니다. 라고 하면 총의는 깨어지고 패널 보고서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총의에 의해서 패널 보고서가 채택된 경우에도 무슨 문제가 남아있다고요? 바로 그 보고서에 나온 결정대로 분쟁 당사국들이 이행을 해야 되겠죠. implementation을 해야 되는데 이 이행을 하지 않는
즉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결정 내용을 불이행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다시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협의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 와중에 또 협의를 거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이행을 담보하는 즉 불이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제가 가트 1947에서는 뭔가 미비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일국 가트 체제의 문제점, 분쟁 해결 제도의 문제점 네 번째는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했다. 즉, 가트 1947 분쟁 해결 제도는 엄격한 법적 절차이기보다 정치적 성격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성격이 강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미국과 EC, 저희가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쓰는 용어 중에 유러피언 커뮤니티즈라는 말이 있고 유러피언 유니언이란 말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유럽의 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 EC라는 말을 가트 체제에서 썼고 WTO 체제가 등장한 이후에도 EC라는 유럽 연합 유럽 공동체에 참여한 국가들을 EC라는 유러피언 커뮤니티즈란 말을 썼는데 최근에는 유러피언 유니언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고 WTO 체제에서도 EU라는 말을 씁니다. 여하튼 가트 1947 체제에서는 미국과 EC 등은 쉽게 말하면 무역 강대국들이죠. 그리고 WTO 가트 체제의 협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법적인 소송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즉 미국과 EC 등 강대국들은 이 가트 1947 체제의 분쟁 해결 제도를 잘 활용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또 정치적인 힘이 있어서 잘 활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약소국들은 이 가트 체제 하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활용할 만한 능력이 없겠죠. 따라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트 분쟁 해결 제도를 활용하는 때 뭔가 불공정했다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실제로 가트 체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미국의 무역 통상 관련 법 중에 슈퍼 301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가트 체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에 보복 조치를 하고 어떤 제재 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던 이 엄연한 역사적인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트 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법적 절차로서의 성격보다 지극히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성격 때문에 강대국인 미국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에 반해 개도국들은 힘이 없는 개도국들은 이 정치적 성격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의 권리를 찾지는 못하고 강대국들이 이 절차를 활용해서 자기들을 제재하는데 이런 부분이 활용되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약소국들이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활용할 만한 능력이 부족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디벨롭먼트 이슈라고 해서 가난한 개도국 잘 살게 해주기 경제개발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개도국들이 많이 요구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capacity building이라고 해서 capacity라는 말은 능력이란 말이죠. building이란 말은 build up 키우는 거죠. 그래서 개도국들이 이러한 문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도국의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라는 말로 Capacity Building of Developing Countries라고 해서 개도국들의 능력 배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디벨롭먼트와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했고 또 앞으로도 여러 차례 그 얘기가 나올 텐데 오늘날 WTO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개도국들의 경제개발 문제, 개도국들의 능력 배양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되는 용어 중에 development라는 표현, 경제개발, 개도국 잘 살게 해주기라는 표현이고 이와 관련해서 WTO에서는 특별히 SDT라고 해서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라고 해서 특별하고도 차등적인 대우,
개도국들에게는 특별하게 더 잘 해주자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고요.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Capacity Building of Developing Countries라고 해서 개도국의 능력 배양을 해주자. 개도국의 능력 배양을 해주려면 선진국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도국이 자신들의 능력 배양을 위해서 선진국에 요구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돈 달라, 경제적인 지원을 해달라, financial assistance를 해달라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돈을 안 줘도 되니까 기술 이전을 해달라라고 해서 기술적 지원, 기술 이전, technological transfer of technology라고 해서 기술 이전을 해달라. 뭐 이런 두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WTO 분쟁 해결 제도를 개관하려고 하는데요. WTO 분쟁 해결 제도의 밑그림이 되는 문건이 바로 DSU 분쟁 해결 양해라고 했습니다. 분쟁 해결 양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WTO 분쟁 해결 제도의 개관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